안녕하세요. 좀 낯섭니까?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대공감 토크파티 해피투마로우 두 번째 시즌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 많이 안 오셨나 봐요. 좀 낯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실 때는 잠시 후에 토크파티 시간도 있으니까 그때 또 마음껏 질문을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은퇴 전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여기에 참석을 하시게 되셨어요. 자, 그 전에 이거 한번 제가 한번 질문 들어볼게요. 요즘 들어서 제일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어떤 건 것 같으세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대학생이 오셨었나 봐요? 반갑습니다. 대학생이세요? 아, 예. 당연하세요. 저쪽 보니까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참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조용하시지만 그래도 기분은 안 나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동안이라는 얘기를 요즘에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동안이다. 그리고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좋아하시고 기분 나빠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명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이 세대를 그 시기를 활기차게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은 길어지고 청춘도 그리고 마음도 몸도 청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인태 전략 오늘 이 해피투마로우 시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수가 리스크가 아니고 조금 더 재미있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이 명함, 직장의 명함을 반납하고 나서 그 이후가 좀 더 건강하고 재미있는 그런 가계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다시 말해서 이 은퇴 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우리나라 대표 은행 4군데를 모두 좀 대표할 수 있는 PB분들을 좀 모셔봤는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은행의 김인흥 PB입니다. 은퇴 설계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이런 지금 은퇴를 막 준비하고 있는 분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오히려 그리고 지금 맞벌이 부부가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은행 김인흥 PB 이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저는 이 시간에 은퇴 테크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로 젊은 층을 상대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은퇴 설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생은 짧고 노후는 길다라고 토픽을 정했는데요. 왜? 정말 현실적으로 20, 30대가 지금 써야 할 돈도 많고 또 필요한 돈도 많은데 왜 노후를 얘기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노후 설계를 지금부터 내가 시작해야 되느냐? 사실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대안을 한번 간단하게라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 투자 전략. 그렇다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15분 동안 이런 부분을 말씀하라고 해서 자,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방안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자라고 생각해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30대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30대인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5세인 당신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평균의 오차가 또 있습니다. 평균의 오차가. 여러분 평균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평균의 오차가 있는데 뭐냐? 평균이 갖는 오차는 평균까지만 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플러스 5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산다는 거
과거에는 정말 진짜 특별한 분들의 어떤 그런 복받은 분들의 어떤 그런 정말 참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100세는 이제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는 거죠. 그런 나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이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나이 수명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수명 조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신 35세이신 분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를 한번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왜? 내가 무엇을 왜 해야 되느냐는 분명한 뭔가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60세 부부가 100세까지 사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쓴다 했을 때 4억 8천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가치로 있어야 될 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퇴 후 60대 가서는 이 금액이 바뀌어요. 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통장에 넣어놔야 돼요. 통장에 넣어놓고 예금 이자와 물가 상승률이 상쇄된다고 했을 때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4억 8천 있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 갖고 사는 거예요. 100만 원 갖고 사는데 4억 8천이 필요해요. 이거는 뭐예요? 최저생계비 수준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200만 원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이냐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단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30대 시작하는 거하고 40대 시작하는 거하고 50대 시작하는 거, 60대 시작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30대 시작하는 거하고 40대 시작하는 거, 50대 이렇게 60대 시작하는 거하고는요, 10년 은퇴 준비는 10년이 늦어질수록 뭐요? 기회비용이 2배씩 늘어납니다. 2배씩.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학교,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10년을 지냈다. 여러분 모은 재산이 같을 것 같습니까? 달라요.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둑을 띄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둑은 제일 처음에 포석이라 해가지고 제일 먼저 돌을 잘 어디다 놓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바로 은퇴 재테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내가 필요가 무엇이고 그 필요에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선택해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지금 당장 0.2%, 0.1% 금리 더 주는 상품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다음 대안으로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재테크가 아닌 재무설계를 하라. 제가 이걸 사실 2003년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재테크는 뭐냐면요, 좀 더 좋은 정보, 소위 말해서 나만 아는 정보나 몇 사람만 아는 정보로다가 좀 더 빨리, 좀 더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이게 재테크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재테크는 이제 더 이상 한계에 와 있어요. 왜? 이제는 세제가 강화돼가지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만 아는 정보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재테크는 뭔가 빠른 시일 내에 빠른 돈을 만들려고 하면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 그만큼 위험이 뒤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테크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파이낸셜 플래닝을 하라는 얘기 바로 여기서 하는 건데요. 왜? 나에게 주어진 수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라이프 사이클상, 그러니까 라이프 스테이지가 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나름대로 그 라이프 스테이지별로 필요한 재무적 니즈가 있습니다. 그 재무적 니즈를 찾고 그 니즈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 관리를 단순히 해라. 여러분, 우리 수입 항목은요, 손가락으로 꼽을래야 몇 개 꼽히지도 않습니다. 월급 보너스 포함해서 연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예금이 있는 분들은 예금이자, 부동산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분들은 뭐 임대소득, 뭐 요 정도, 주식 투자한 사람 배당소득, 요 정도 있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지출 항목은 얼마나 많아요? 지출 항목은 지금 여러분 여기 나가시면서 바로 차 타야 되지, 뭐 사 먹어야지, 뭐 용돈 줘야지, 뭐 해야지. 정말 지출 항목은 수만 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을 잘 버는 재테크를, 이게 뭐 재테크라는 표현을 써서 뭐 하는데요. 이 재테크를 잘하는 방법, 일단은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입은 내가 늘리고 내가 임의대로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바로 지출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지출 관리를. 새는 돈을 막는 거, 이건 내 돈을 이렇게 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요인을 없애는 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뭐 수입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수입 관리를 물론 잘해야 되겠고요. 물론 이 여기서 맞벌이 부부를 하시는 분들은 요즘 뭐 젊은 부분들 뭐 쿨하게 각각
돈을 관리한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거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비용이 두 배로 내지는 1.5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관리하는데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맡아가지고 돈을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부부에도 좋고 또 부부의 어떤 팀워크 또 그다음에 또 이 효과적인 재테크, 자산관리 쪽에서 정말 권장해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월급이 딱 들어와요. 아니면 수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그 수입 중에서 세 개를 만들어가지고 세 개 통장을 만들어서 딱 갈라놓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필수비용, 고정비용이라고 해요. 내가 일단 선택을 했거나 내가 일단 살고 있는 한 반드시 내야 할 비용이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애들 학원비 이것은 뭐 일단 내야 되는 돈이에요. 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뭔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저기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고정비가 나가는 돈, 통장. 그 다음에 뭐예요? 저축이죠. 저축이 우선순위입니다. 저축, 고정비 다음에 저축, 그 다음에 변동비. 변동비 뭐예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돈이에요. 내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경조사비 아니면 뭐예요? 뭐 음식비, 뭐 의료비, 뭐 이런 비용들. 그 다음에 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 유류비, 뭐 이런 분들이 다 변동비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통장을 3개를 만드셔가지고 일단 1번 고정비 통장에 돈 일단 일체해요. 거의 매월 나가는 돈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어떤 걸 여윳돈 연체시키면 안 되니까 자동이체 걸어놓으세요. 플러스 한 5만 원에서 어느 10만 원 정도 해놓고 자동이체 걸어놓으시면 통장이 항상 그 정도로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엔 바로 저축입니다. 내가 얼마를 수입 중에 얼마를 저축할 것이냐 그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 갖고 사시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줄어들고 앞으로 10일 더 살아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네? 왜요? 네, 그거 갖고 아껴서 사셔야죠. 어떤 달은 남고요, 어떤 달은 모자랍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두 부부가 마음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하면요,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돈이 없는 달은요, 그냥 라면에 김치 먹어도 뭐 불평불만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돈이 지나가는 길목에 투자해야 된다. 왜? 20, 30대 아까 내가 투자 얘기했잖아요. 예금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자산 관리가 안 돼요, 요즘. 이런 물가 상승이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돈 가는 길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지나가는 길목이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 뭐 일반 개별적으로는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어디 개발 지역의 부동산, 뭐 어디 뭐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기회비용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나름대로 가장 효율적으로다가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예금, 채권, 뭐 주식,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돈이 지나가는 길목을 제가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큰 흐름을 보라는 얘기예요. 큰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요. 또 구체적인 것은 혹시 이따 질의응답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저에게 정해진 강의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다 구체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비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예, 잘 들으셨습니까? 이 30대 맞벌이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새삼스럽네요. 저축이 가장 우선해야 된다. 항상 잊어요. 그리고 지출은 나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었는데 항상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면 헛일했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가계부를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앞서서도 좀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 국면이다라는 점 요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적금을 못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잖아요. 한 2%대 3% 받으려고 적금하나 했는데 여기서는 앞서서는 저금과 투자는 함께 해야 된다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의 관리 전략입니다. 자산관리 전략. 이런 구체적인 그런 자산관리 전략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안윤영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PB님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은행의 안은영 팀장입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행복한 미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요. 저성장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금리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맞물려서요. 자산시장에서는 고령화라는 키워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성인 인구 8명이요. 1명을 부양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2020년경에는 4명이 1명을 부양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2050년에는요. 1명이 1명을 부양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게 문제인데요.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게 저성장 저금리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일상생활에서는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네, 경로석과 일반석이 바뀌어 있죠. 요즘 낮에 전철 타보면 이런 모습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곧 이렇게 바뀔 날도 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령화, 그러면 저성장 저금리와 많이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하고 한번 연결해서 보면요. 우리 과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4에서 6% 정도 되는 그래도 고성장을 하는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떨까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8%밖에 되지 않는 저성장의 시대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저금리 저성장이 고령화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생산활동 인구가 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좀 저희 이상형에 가까운 분께 질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네, 그대십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젊은 사람과요, 집에 어른이 계신다라고 하면 누가 더 많이 돈을 쓰나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겠죠. 왜냐하면 어른들은 아끼시는 버릇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렇듯 젊은 사람들이 돈을 써줘야 되는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요. 소비를 해줄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어도 써줄 사람들이 없고요. 투자를 해서 생산을 늘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특히 금융기관 같은 데서 대출을 받아서 소비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수요 부족과 맞물려서요. 저금리의 시기에 다가오게끔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은행에 가시면은요. 금리 아마 예전보다 만족하지 못하실 거예요. 저희가 금리 많이 우대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금리 2% 중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만 가지고는요. 나의 노후를 준비한다거나 미래를 준비하기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일명 전문가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저성장 저금리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실질 수익률을 올려라 라는 겁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주식, 부동산, 많은 것들 생각나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많이 얘기합니다. 한국의 코스피 추이를 20년간 한번 살펴봤어요. 2004년도 2월부터요. 2014년도 2월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상승률이요. 120%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는 금융상품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펀드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보통 대부분 펀드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펀드도요. 장기로 10년간 운영했던 펀드의 수익률을 살펴보니까요. 제일 수익률이 좋았던 거는요. 350%가 넘었고요. 수익률이 안 좋았던 것도 코스피 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냈다라는 거죠. 펀드도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나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투자 상품이라는 겁니다.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절세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요. 우리 금융소득이 높으신 상위 1%의 고객들의 내구조를 한번 재미있게 그림으로 나온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금리 낮다 보니까요. 각종 투자 상품에 관심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요. 바로 절세라는 겁니다.
절세는요, 부자 증세와 맞물려서 전 세계적으로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작년에 벌써요, 금융소득이요, 4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 종합과세 대상이셨던 분들이 올해부터는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십니다. 게다가 올 초부터 부자 증세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 이제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급여 많이 받으면 세금 많이 내라는 거죠. 우리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인 38%를 내시는 분들이 과표 3억 이상에서 1억 5천 이상으로 낮아졌고요. 또 우리 직장인들 제13월의 월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예, 소득공제 연말정산 생각하시죠? 그런 혜택을 주던 금융상품들이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부자 증세에 대해서 고려하시고 절세를 하는 것도 하나의 나의 자산관리 전략이 되는 거예요. 왜냐? 많은 데서요, 우리를 짜고 또 짜서 세금 내라고 계속 비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 나의 예금부터 잘 한 번씩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솔루션은 이제는 부동산 말고요, 금융자산으로 나의 노후 준비, 미래 준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융자산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금융자산을 준비하면 될까? 제가 상품 솔루션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제가 투자 수익률, 실질 수익률 높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 대안의 한 가지로요, 적립식 펀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주식 투자의 기재, 투자의 기재 이런 얘기를 하면요, 누가 생각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워런 버핏이 생각납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요, 일반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적립식 펀드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적립식 펀드는 매달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는 상품이죠. 그런데 펀드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세요. 펀드 말도 꺼내지 마. 원금 손실 나는 거잖아. 난 손실 나는 거 싫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금융위기 이전 고점 시점일 때부터 펀드를 꾸준하게 넣었을 때, 물론 금융위기 때 이렇게 손실을 입었던 구간도 있습니다. 그때도 꾸준하게 넣었을 때 보니까요,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2007년 이후에 2009년도에 원금을 회복했고요. 목돈으로 넣는 거치식 펀드도 그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2010년도경에 원금 회복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내시는 부분은 주식이 빠졌을 때는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명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나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투자에도 관심을 갖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투자 상품 말고 안전한 거 얘기해줘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는요, 연금 상품을 활용하는 겁니다. 연금 상품도요, 절세를 통해서 아까 두 번째 솔루션에 제시를 해드렸죠. 어떤 게 있냐면 종신연금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종신연금 같은 경우는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목돈을 넣어놓고 연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5억을 넣었을 경우에요, 매달 200만 원씩 평생 도장 찍듯이 연금이 나옵니다. 세금 없이. 하지만요, 이런 연금보험 상품요, 버스 떠나기 전에 가입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요, 어떠한 연금을 보험을 들어도 비과세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원금을 넣어놓고 연금으로 평생 받아야지 비과세가 되고요. 목돈 넣어놓고 나중에 찾거나 이런 상품들은 1인당 2억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비과세의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과세 상품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입해 놓는 게 좋고요. 경험생명표가 매번 바뀔 때마다 연금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기대여명을 감안해서 나의 연금을 책정을 하거든요. 내가 늦게 가입할수록 나의 기대여명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고 비과세 혜택을 가입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절세를 통한 자산관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종신연금은 제가 그랬잖아요. 평생 연금을 받는 대신 원금이 없어지듯이 나온다고요. 만약에 나한테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목돈이 필요할 때 아무리 울어도 은행에서 또는 보험사에서 연금액을 일부 돌려드릴 수는 없거든요, 목돈으로.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어도요, 모든 자금을 한꺼번에 한 상품에 넣는 건 권유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도요, 패키지화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경우에도요, 이런 이벤트들이 생길 걸 대비해서요, 다른 상품하고 패키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 저는 ELS라는 걸 하나 추천을 드릴게요. ELS 많이 들어봤는데, 예. 한국하고요, 홍콩 주가에 투자하는 ELS를 들었다고 예상을 해볼게요. 들어간 주가가 내가 가입했던 시점 대비해서 40% 이상 빠지지 않으면요, 그달은요, 예를 들어 1억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45만 원의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다음 달에 주가가 하락했어요. 40% 이상. 그 달만 이자를 안 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기가 됐을 때도요, 들어갔던 시점 대비해서 주가가 4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 돌려드리고요. 만약에 40% 이상 하락했다라고 하면은 원금의 손실도 입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 이상 하락한다는 거, 그 중간에 내가 분명히 다른 대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코스피가 2000선에서 1200선까지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도 예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형 상품에 좀 분산해서 금융상품 패키지 해놓으신다라고 하면 정기예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시면서도 매월 나한테 따박따박 월급 주는 상품을 노후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친해지기 위해서 많은 PB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메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으시죠?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 갖고 자산관리 하실 거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한 미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준비하시는 첫걸음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머리 좀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고개 좀? 예. 좀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예. 자꾸 지금 내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좀 뻣뻣해지시는 것 같은데 좀 한번 움직여 보시고요. 예. 되셨나요? 자, 준비되셨으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댈 곳 많이 찾으시죠? 어디에다 좀 기대서 뭐 부모님한테 좀 기댈 곳이 의지할 수 있으면 의지해보고 아니면은 내가 좀 자산이 많으면 이 자산을 가지고 좀 더 뭔가를 할 수도 좀 의지해보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은퇴를 한 다음에 남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8만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여가 시간이. 그걸 뭐 할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여기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과연 지탱해 줄 무언가는 뭐가 있을까? 복잡하지만 이 받침대가 지지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KB국민은행 하예용 PB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71년생, 만 43세 돼지뜬 남성들의 절반 이상이 94세 이상을 살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노후 대비는 절박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과거에는 더블 30세대라고 해서 30년 자라고 배우는 기간, 30년 사회활동하며 생활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야말로 여생이었어요. 현재는 트리플 30시대라고 해서 자라고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 30년, 그리고 사회활동하며 생활하는 기간 30년, 나머지 30년. 이 마지막 30년을 아름답게 보낼지 여부는 두 번째 3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노후 생활에서 가장 염려되는 점이 첫 번째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비 부족, 세 번째 소일거리 부족 없음, 네 번째 경제력 부족으로 여가활동 제약. 결국은 건강 다음에는 노후에 대한 경제적 불안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퇴자가 주의할 사항은요, 첫 번째 창업입니다. 최근 베이비부머 시대가 창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생존율은 50%도 채 못 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
본인 가족의 질병인데요. 말기 대장암 환자 같은 경우에 암 추적 비용까지 따지면 월 치료 비용으로 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기. 투자처 발굴이 절실하다 보니까 사기에 쉽게 휘말릴 수가 있고, 네 번째는 부부. 최근에 황혼이혼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식. 옛날에는 자식이 나의 노후 보험이었지만 지금은 자식이 주의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빈곤.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역에는 열심히 저축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돈을 불리는 데 집중해야 되지만 은퇴 후에는 돈을 어떻게 모으고 관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을 올라갈 때는 앞만 보면 돼요. 그렇지만 하산할 때는 주변에 뭐가 있는지, 계곡이 있는지, 미끄러운 돌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주의하면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연령대별 자산 관리를 보면 20, 30대는 주로 수입이 지출보다 큰 유일한 시기예요. 그래서 소득의 한 70%까지는 저축을 하셔야 합니다. 주로 결혼자금, 주택마련자금을 준비해야 되고, 이 시기에는 주택 관련 상품이나 보장성 보험을 조기에 가입하셔야 되고요. 30, 40대 이때부터는 사실은 노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물론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주택 마련 비용, 교육 비용 많은 시기긴 하지만 소액이라도 미리미리 노후 준비를 하면 나중에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연금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저금리, 수익성과 안전성을 경배한 상품은 무엇이냐? 물가. 체감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 지금 나의 자산의 미래 가치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금. 금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천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재테크도 굉장히 중요한 재테크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산. 나의 자산이 너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지는 않은지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노후에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국토연구원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들은 8,260만 원, 딸은 4,2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금을 10년 후 이 두 자녀의 결혼 비용을 물가 상승률 연 2%를 가정해서 환산을 해보면 아들은 1억 3,270만 원, 딸은 4,270만 원이 듭니다. 교육비는 간과하고, 그러면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과 그럼 부부가 생활할 생활비를 고려해 본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사에 의하면 최소 생활비, 기본 생활비와 의료비가 월 133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적정 생활비, 우리가 정기 모임이라든가 동창 모임, 간단한 등산 모임, 그 정도의 레저 활동을 할 수준의 적정 생활비는 월 184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거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사고요. 삼성생명에서 조사한 은퇴보고서에 의하면 최소 생활비를 183만 원, 적정 생활비로 부부가 동남아 여행 한번 하고 골프 한번 치는 걸로 300만 원을 책정을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품위 유지를 위한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개개인별로 다 금액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은퇴 후에 그럼 20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은퇴 후에 30년간 매월 200만 원씩을 내가 사용을 한다 하면 현재 가치로는 7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두 자녀의 결혼자금 1억 5천만 원, 노후 생활자금 7억 2천만 원, 합해서 8억 7천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은퇴 시점에서. 거의 9억가량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지금 국제기구 권고안에 따르면 은퇴소득 대체율이 80%입니다. 은퇴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은퇴 후의 소득이 나의 은퇴 전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건데요.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공적연금이 40%, 퇴직연금 30%, 개인연금 10%. 근데 2011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3%입니다. 국민연금 15%, 퇴직연금 2.6%, 개인연금 1.3%, 개인저축 23.4%. 해서 43%인데요. 실질적으로 개인저축은 뭐로 들어갑니까? 자녀의 교육비용이나 결혼자금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사실 퇴직연금 2.6%도 그쪽으로 많이 소비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실질 소득 대체 비율은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거의 국제기구 건관하고 60%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퇴직 전에 내가 소득이 400만 원이었다. 최소로 잡고 그럼 최소한 200만 원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200만 원 정도 매월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밑에 상품은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키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은 맞지가 않고요. 은퇴 세대에는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 적당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에는 지렛대 상품이라든가 1.5배 2.0 레버리지 아니면 개별 종목 ELS, 등락폭이 큰 원자재, 아니면 주식의 개별 투자, 가급적 은퇴 세대는 이런 상품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으로 급여를 대신해서 매월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자산이나 상품에 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오피스텔이나 역세권 소형 아파트 20평 이하가 유망하겠죠. 황금성이 좋은. 그다음에 비과세 즉시연금 1인당 2억까지 가능하고요. 비과세 종신연금, 월 지급식 ELS나 월 지급식 펀드는 이거 매월 월 지급소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각광받는 ELS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ELS도 월 지급식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퇴직 시대는. ELS 상품에 대해서는 앞에 안은영 팀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별 종목은 안 됩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지수형 ELS를 가입하시고 낙인 조건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두 번째로 관심 가져야 할 상품은요. 소득공제도 되고 비과세도 되고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품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1인 1연금 상품, 소득공제 신연금저축,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죠. 이게 제가 자료를 작년에 만든 거라. 장기 소득공제 펀드, 가입 여건이 된다면 그것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비과세 보험, 생계형 저축이나 세금의대는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부동산 선박펀드, 유전펀드는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거든요. 그리고 물가 연동제 장기 채권도 33%로 분리과세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해외 채권 ETF, 브라질 국채, 제형 저축 이런 상품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연금 상품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것 중에 가장 포인트는 사실은 내 소득 대체율이 50% 이상을 반드시 준비하시라는 게 그게 가장 포인트고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5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평생 현역. 젊어서는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해야 되지만 늙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김 부장은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남이섬에서 총수부가 된 교장 선생님이 월 100만 원 받습니다. 월 100만 원은 금융자산 6억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평생 건강. 긍정적인 사고로 웃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질병이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는 말씀드렸죠. 대장암 말기에 월 치료비용이 500만 원이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퇴 설계에서도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평생 부부. 건강과 소득이 있는데 내가 동반자가 없으면 그것도 외로운 노후가 되겠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부부관계는 행복한 노후하고 직결이 됩니다. 젊었을 때 함께 해야 나이 들어서도 부부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좋은 부부관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평생 도전. 끊임없이 도전하고 학습하는 자세가 젊음의 비결입니다. 60세 전후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 60세 전후의 연령의 성인을 모아서 학창시절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더니 그분들이 고혈압도 없어지고 성인병 없어지고 암 발병률도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 실험입니다. 그리고 평생 친구,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친한 친구 5명은 만들어라. 이게 가장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는 5가지 수칙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재무도 중요하지만 비재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자산관리 전략과 인생 이모작을 위한 새로운 인생 설계를 통해서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노후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네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노후의 재산은 부동산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좀 그 과한 면을 버리자라는 부분이 좀 여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의 세 분도, 세 PB분들도 금융상품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고 또 어떤 자산 배분이 필요한지 이번엔 좀 부동산 중심으로 좀 얘기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은행 김영훈 PB 이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루하신 시간일 텐데 제가 좀 제 분야를 말씀드리고요. 앞에 했던 분들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도 끝에 조금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진짜 좋은 은퇴의 어떤 그런 대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큰 딜레마가 뭔가 하면 돈이 없습니다. 돈이. 그러니까 뭐 ELS 좋은지를 알고 연금 좋은지를 아는데 그게 투자하려고 하는 유동성이 전혀 없는 거죠.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딴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집 한 채라도 있는 게 어디냐. 예. 왜냐하면 우리 베이비 부모들의 대부분의 어떤 자산 관리의 최고의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어떤 희생도 감내해왔던 그 목표가 바로 내 집 마련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집만 마련하면 저절로 안정적인 어떤 그런 노후나 은퇴 설계가 가능해지는 걸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부동산을 버려라, 이거 아주 섹시한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이 제목을 제가 단 건 아니고요. 이쪽에서 아마 다루셨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부동산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투자해왔던 그런 실물로서의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금리라는 게요, 이 제약만 갖다 준 것 같지만 우리한테 엄청나게 좋은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는 게 이제 가능하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대출 비용이 많이 줄어들어서요. 그 다음에 제일 큰 혜택은 뭔가 하면 투자할 투자 대상이, 투자 상품이 엄청나게 다양해졌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아까 뭐 20몇 % 금리 보여드렸지만 정기예금 하면 됐어요. 굳이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변동성이 큰 투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저금리이기 때문에 적정한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대신에 보상을 요구하긴 하죠. 그러면서 극단적인 주식과 채권 내지 주식과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양극단 사이에 중위험 중수익. 사실 이게 저희가 지금 마케트 입장에서 만들어낸 워딩인데요. 사실 중위험은 아니고요. 굉장히 큰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끼기에 좀 위험이 적은 것처럼 보여지는 상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ELS 같은 것들이죠. 그런 어떤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신문을 봤는데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금융형 상품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중국은행 예금들 있잖아요. 중국은행 예금들을 자산에 편입시켜서 그걸 유동화해서 파는 거죠. 그럼 1년짜리 금리가 한 3.7, 3.8 돼요. 근데 중국은행이라는 게 우리 한국은행 못지않게 신용등급이 높아요. 그리고 자산 규모 면에서는 뭐 세계 거의 탑10 안에 들어가는 은행들이잖아요. 사실 안전하면서 금리를 드릴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 심지어는 모 은행의 채권을 유동화하는 ABCP들 그런 것들도 금리가 뭐 1년에 한 3% 이상씩이 됩니다. 굳이 정기예금 안 하셔도 돼요. 정기예금만큼 안전한 투자 상품들이 시중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도요. 부동산도 그 흐름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정권화, 과거에 우리가 아는 아파트를 사고 팔고 등기를 하고 이런 어떤 자산은 실제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도가 퇴색된 지 오래예요. 근데 그렇게 유동화되고 정권화된 부동산은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요. 저희가 이제 하나은행에서 웰스 레포트라고 매년 보고서를 냅니다.
사실은 한국말로는 부자 레포트인데요. 이게 주는 어감이 별로 안 좋아서 저희가 웰스 레포트라고 합니다. 부자들은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에. 그래서 부자들은요, 45% 정도밖에 안 돼요. 부동산 비중이. 근데 왜 45%냐? 이 사람들은 이걸 80%, 90% 가지고 있다는 대재앙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1조 정도 부산에 땅이 있다고 자랑하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현금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고령인데 만약 이분이 유구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제분들은 쪽박 찹니다, 여러분. 1조짜리 부동산이요. 누가 그 건물주가 죽잖아요. 여러분 6개월 내 신고 납부라는 거 아시죠? 예. 연부연납해봐야 5년 정도밖에 시간을 못 벌거든요. 근데 누가 죽었다고 하면요. 그 절박함을 알면 시장에서는 그 반가격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부자들이 약간 똑똑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부자가 대출을 받는다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좀 그 생소한 어떤 그런 그 얘기일 텐데 부자들은요, 적당히 그 레버리지를 활용할 줄 압니다, 여러분. 올해, 이게 작년 자료인데요. 작년 200억 이상 부자들의 부채 비율이 자기 자산에서 13%밖에 안 됐는데요. 올해 조사에서 이게 20%로 올라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부자들이 최근에 가격 매력이 생긴 몇몇 물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부채를 일으켜서 사기 시작했어요. 부자들은요, 대출을 끼는 게 절세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이유는. 대출을 끼워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이 떨어지거나 하락 추세일 때는 자기 자산 비중을 높여갑니다. 부채 비중을 줄이고요. 대신에 장이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위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장에서는요, 아주 적절하게 부채를 일으켜서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은퇴 관련돼서 제가 이제 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은퇴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키 포인트는 뭔가 하면 자기의 현금 흐름을 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유동화를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주택연금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모기지로.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은요, 영모기지로를 받으세요. 영모기지로는 그 장점이 뭔가, 보험과 영모기지로의 가장 큰 장점은 종신수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기대 여명을 내가 스스로 몰라. 아까 제가 71년생인데 93세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3세가 평균이면 제가 한 105세 정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건강 상태로. 예. 제 기대 여명을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신형으로 연금이든 주택연금이든 필요합니다. 기본으로 깔아야 돼요. 은퇴는요, 여러분, 이게 불을 어떻게 쏘지? 이렇게 되나? 기본적으로 3개의 어떤 시기로 나눠져요. 은퇴 초기, 한 65세까지 되는데 요거는 고고이어입니다. 고고이어. 옛날에 못 해봤던 건 막 하는 시기. 그 다음에 75세까지가 요거 리플렉티브 이어. 요거는 이제 회상 시기. 야, 그때 나 참 좋았는데. 그 다음 75세가 넘어가면 케어 이어입니다. 그 다음부터 간병, 내지는 질병에 대한 어떤 그런 비용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여러분, 이 65세에서 75세 요 사이에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여행도 65세 정도면 다 갔다 와, 거의. 예.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합니다. 친구 만나가지고 소주 한 잔 마시는 게 일상적인 즐거움이에요. 대신에 75세가 넘어가면요, 골골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실제로 만약에 그분이 90세까지 골골이면요, 내지는 100세까지 골골이면 있는 돈이 남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종신형 연금을 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65세 돼야 국민연금 나오시는 거 아시죠? 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65세 돼야 나와요. 65세까지 실제로 받아야 되는 현금 흐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은행의 연금 신탁, 연금 펀드 이런 것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치 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확정형으로 정해져 있는 상품들을 2개를 들어가지고요. 하나는 요째 드세요, 요째. 55에서 한 65세 사이에 현금 흐름이 나오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5세부터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나오게 만드는 거지. 예, 아까 얘기드린 65에 75세는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 연금의 포트폴리오라는 건요, 연금 상품의 다양성.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시기를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나한테 맞게 재단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실제로 그런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대부분의 연금을 은퇴 초기에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실제로 65세부터 죽을 때까지는
배고픈 어떤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험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은행에 있지만 보험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상품이에요. 보험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파는 사람이 정보 위에 있기 때문에 늘 들고 나서도 깨림직한 상품이잖아요. 근데 보험을 들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보험의 연금이 종신수령이 가능해요. 유일해. 예. 그래서 밑에 일반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어떤 상품으로 그 종신형 연금 상품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이든 연금보험이든. 그 다음에 대출도 재구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제일 큰 축복이 저 개인적으로는 대출을 정리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감히 얘기 드리거든요. 대출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굳이 뭐 없앨 필요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대출자들이 늘 은행에 와서 길을 못 피는 시대가 있었어요. 은행이 금리를 제시하면 그 금리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완전히 그런 시대에 지났어요. 여러분 대출자가 금리협의권이라는 게 있는 걸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 약관에 보장된 권리거든요. 근데 계약기간 중에 와가지고 나 이렇게 승진했고 급여 늘었고 부동산 가치가 올랐으니 금리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가서 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금을 하시는 분들보다요. 대출하시는 분들이 은행에 기여도가 훨씬 커요. 대출 1억이 예금 10억보다 은행에 더 많은 어떤 수익을 기여하거든요. 예금 10억은 안 막아요. 이탈을. 대출 1억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가서 요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보가 없어서 신용대출 금리 막 1, 20%짜리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전세보증금만 있어도 실제로 담보대출 받을 수 있어요. 시중금리 4%대로요. 여러분 30%대 제2금융권 대출 받으시잖아요. 4%대 전세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갚으세요. 예. 이게 자산의 유동화의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대출을 전체적으로 갚을 수 있으면 갚되 못 갚으면 재구성하시라. 은퇴 전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월지급 상품들 쭉 했는데요. 정기예금 1년짜리가 19만 3천 원이에요. 1억에. 근데 아까 ELS 얘기하셨는데 ELS가 한 50만 원 정도 되고요. 세후로. 우리 은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즉시연금 같은 것들이 28만 원 내외밖에 안 돼요. 여러분 불활채권 할만해요. 최근에 한 85만 원 정도 나와요. 1억에. 예. 할만해요. 감수할 만한 정도의 위험 수준에 이제 다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는 넣고 만기까지 그냥 주창 두기만 하는 어떤 그런 투자에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게 자산 구성, 예금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의 돈을 안정적으로 내가 여기서 벌 수 있느냐. 이 부분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꿔 가십시오. 제가 이제 늘 젊은 분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그런 마지막 얘기인데요. 여러분, 자산의 격차보다 더 절망적인 건 희망의 격차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일막은요, 의외로 역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벌, 배경, 인맥, 이런 것들 때문에 한계들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은행에 한 20년 있었어요. 저의 15년 뒤의 모습은 아마 은행원으로 아마 마감을 하게 될 겁니다. 제 인생의 일막은 그렇게 마감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55세가 되면 은행원, 올해 같은 경우 59년생 우리 선배님들이 전부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나갈 때 보니까요, 여러분, 은행 내에서 아무리 잘 나갔던 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은퇴를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한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 위너다라는 걸 제가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은퇴해서 준비했던 분들은요, 은행에 옵니다, 지금도. 후배들 밥 사주러. 은행에서 과거에 잘 나가고 실제로 허세 부렸던 분들, 실제로 준비 안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다시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인생의 이막은 희망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그 기회를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시면 참 좋으실 텐데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다 PB님들이 다 얘기를 잘 해주셨나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ETF를 추천하셨는데 말씀하실 때 코스피 지수 그거보다는 업종별로 한 5개 정도 통계를 내보니까 조금 이익률에서 앞서는 5개가 있다 하셨는데 그 5개가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장별로다가 이제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게 우리가 어떤 종목이 이번에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는 누가 장담을 못 합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기에는 어떤 업종들,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에 따라가는 업종이 있고 경기 후행 지수에 따라가는 업종이 있고 경기가 정점기에 갔을 때 가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후행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 뭐 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경기 선행기 소위 말해서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금융이라든가 IT라든가 소비재 뭐 이런 쪽으로다가 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무엇을 삽니까? 네, 어떤 이렇게 그 소비 패턴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다가 우리가 그런 큰 업종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개별 종목에 대해서 뭐 어느 종목이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그 개별 회사의 리스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담을 못하지만 큰 업종의 지수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업종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그런 그 전제하에서 지금 가서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업종별 주가지수 현황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서 이것은 내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만들어낸 과거의 트랙 레코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분석해보면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는 산업이 무엇이고 지금 경기는 정점기야 아니면 쇠퇴기야 아니면 뭐 지금 회복기야 아니면 뭐 이제 이렇게 경기 다시 시작되는 어떤 뭐 이렇게 다시 경기의 어떤 그 이 회복 국면에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그걸 맞춰보시면 큰 업종의 어떤 전망은 거의 비슷하게 그래도 반 정도는 맞출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제가 반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반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적어도 아닌 업종은 털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닌 업종을 털어내면 그만큼 코스피 지수 200이라는 것은 전 업종의 대표 주식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그 아닌 업종에 대해서 하위 뭐 30개 중에서 10개만 덜어내도 20개 업종만 가지고 20개 업종만 가지고 투자해도 코스피 200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요거는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펀드들을 운영할 때 그렇지만 증권회사에서는 업종별 지수펀드, 코덱스 펀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지간한 큰 업종들, 거래량이 있는 업종들은 다 지수펀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목돈으로 넣지 마시고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보시면은 충분히 나름대로 일반 펀드보다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저는 이제 자금 규모가 있는 분들은 그런 그 철학을 가지고 사모펀드를 운영해 드립니다. 보통 30억 이상 자금을 가져오시면 이제 그렇게 해드리는데 우리 개인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 증권회사의 업종별 지수 펀드를 한 달에 50만 원씩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10만 원씩 4개, 5개를 나눠서 가입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뭐 정시 펀드의 그 어떤 장점을 살리면서 또 그런 어떤 그런 매력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님은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인가를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그렇신가요? 예, 지금 그거를 뭐 말씀드리긴 좀. 예. 뭐 업종은 지금 증권사에서 리포터도 향후에 우리 어떤 그런 그 업종 전망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걸 뭐 관심만 가지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업종별로 전망별로 항상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흐름을 따라가라는 얘기. 네. 예. 적립식 펀드를 예를 들어 전제 조건이 장기로 일단 보고 네. 예를 들어 10년, 15년, 20년 이런 식으로 장기로 보고 적립식 펀드를 들어갈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 경기 라이프 사이클을 말씀하셨는데 장기로 보면 그 쇠퇴기도 있고 회복기도 있고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쇠퇴기에 뭐 추천할 종목, 후퇴기에 뭐 성장기에 추천할 종목 이런 거를 좀 넓게 봐가지고 한 10년, 15년 볼 때는 좀 어떤 뭐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지. 예, 그거는 뭐 저기 증권사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데이터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정시 펀드를 뭐 15년, 20년 투자한다 그랬는데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그래프를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요, 최근 15년, 20년치를 보면요,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에 항상 고점을 찍고 다시 저점을 찍고 고점을 찍고 이렇게 반복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제 저점은 올라가지만 내가 이 정식 펀드가 수익률이 30%, 27%, 뭐 20, 30% 났었네 했는데 조금 지나 보면은 10%로 빠졌네, 5% 빠졌네라고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관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수익률 관리라는 게 필요해서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 정식 펀드라는 것은 무조건 장기 투자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수익 중간중간 우리가 아이를 낳아가지고요, 이렇게 네가 알아서 잘 크겠지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밥만 먹이면 잘 크는 게 아니라 자꾸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필요에 맞게, 청소년기에, 그 다음에 작년, 뭐 이렇게 그 유아기에, 뭐 필요에 맞게 관리를 해줘서 가지를 쳐주면서 나름대로 이 정시펀드는 수시로 있다 뺐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왜? 넣는 횟수에 제한이 없고 찾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퍼담는, 이렇게 퍼내는 어느 정도 수익률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바로 우리 PB들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김은행 PB와 나중에 한 번 더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없으신지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그 은퇴 준비를 하면서 은행에 있는 분들하고 좀 아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보를 줘서 좀 상당히 덕을 봤어요.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친한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나만 알고 있는 정보를 줘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이 지금도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상품, 투자 상품, 금융 상품을 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예를 질문하시는 든다면 건가요? 네네. 그 은행에서 새로 개발한 상품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 갑자기 개발이 됐어요. 그럼 그것을 일반에 공개하기 전에 단골 고객들한테만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만 싹 팔고 이런 것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집사람 이용한 거 보면 지금도 그게 좀 밝히는 것이 거북하지 않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없는지. 네. 여기에 오신 그 혜택을 달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먼저 좀 고객들에게 먼저 이렇게 상품을 소개해 주는 경우가 있으셨나 봅니다. 근데 지금도 있는지 있다면은 혹시 공개하실 수 있는지 참고로 지금 이 프로그램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실 수 있나요? 아, 예.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상품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실은 그 상품을 드는 요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보의 비대칭성. 카운터에서 사실은 나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판매하는 사람이 정보의 우위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험은요. 연금보험은 여러분 추가 납입 활용해서 드시는 거 아시죠? 내가 100만 원 들 수 있으면 40만 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0만 원 추가 납입으로 드는 거 아시죠? 그거 하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거. 왜냐하면 보험은 장기 투자니까.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나 펀드 투자할 때는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인터넷 이용하세요. 예.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실제로 한 1% 이상 그 수수료 차이가 나잖아요. 수수료 1% 차이가 10년이면 한 14, 5% 차이가 납니다. 어떤 펀드 매니저도요, 14, 5%의 어떤 수익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워요. 아까 제가 어떤 업종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냥 인덱스 펀드 수수료 제일 싼 거. ETF 같은 경우 거의 수수료 없이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그냥 큰 욕심 없이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다 보면 남들보다 아마 남는 투자하실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예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요. 부동산으로 돈 버셨다는 분들 보시면 매일 부동산을 슈퍼 가듯이 가서 정보를 많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요즘 금융정보는요, 어디서 많이 얻으시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얻으시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셔서 상담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단골 고객한테 특별히 예전처럼 알려주는 정보나 상품이 있느냐, 신상품이 나왔을 때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요, 우리 은행을 거래해 주시는 분들 대상으로 단골 고객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수 고객 등급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오랜 기간 많이 거래해 주셨기 때문에 고객님은 VIP십니다. 어떤 등급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 등급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또 따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창구에서도요. 그래서 우수 고객 등급이신 분들한테는 특별히 들 수 있는 정기예금을 들더라도 0.1%가 더 높다든지 아니면 좋은 조건의 ELS가 나왔을 때 그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모집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수 고객, 단골 고객한테 드리는 하나의 서비스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저희가 연락을 대상 되시는 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얻듯이 은행에도 좀 많이 방문하고요.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라, 단골 은행을 만들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듣는 정보가 많을 거고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들, 단지 수수료뿐만 아니라 상품들도 다양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거래하시는 은행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고객님을 위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의 정보를 미리 전달해드리고 알려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주거래 은행이 있으세요? 예. 그럼 그분한테 가셔서 한번 살짝 한번 더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자 마이크가 좀 안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예, 저 작년에 결혼을 해서 이제 맞벌이 부부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재무 설계를 갖다가 이제 둘이서 알아서 이제 할 때 가장 고민했던 게 과연 연금을 갖다가 맞벌이 부부가 각각 이렇게 연금을 하나씩 정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사실 되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됐어요. 소득이 굉장히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장기적으로 유동성이 이제 묶이는 그런 연금에 대해서 부부가 각각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 각각 이제 매달 한 35만 원씩이라고 하면은 결코 사실 둘이 합치면 적은 금액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주거 상황이 예를 들어서 한 2년마다 이렇게 바뀌는 그런 추세에서 그런 유동성이 이제 굉장히 묶이는 것도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적절한 조언은 과연 저희한테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지, 네 분이 워낙 다 전문가이시니까 전 아무 분이나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하피비님께 질문 좀 드리고 그쪽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소득이 각각 발생을 한다면 연금은 각각 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피비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연금이라는 게 물론 소득공제도 있지만은 노후생활 안전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소득공제가 꼭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금액을 좀 줄이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 그리고 이제 부부가 평생을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어느 한 분만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연금은 각각 가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돈으로 네.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묶인다는 거죠. 쓸 그러니까 이제 때가 그 많은데. 네. 비율을 내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목돈 말이 그러니까 자금 용도를 저축 자금 용도를 분리해서 가입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주택 마련 자금으로 일부는 저축을 하고 나머지는 꼭 노후연금으로 해서 일부를 저축하고 해서 저축도 목적 있게 하셔야 되는데 전체 소득 대비해서 만약에 35만 원이 너무 크고 굳이 내가 35만 원 다 가입해서 소득 공제가 필요가 없다면 35만 원 꼭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노후 대비, 내 소득 대비해서 노후 자금으로 필요한 비율만큼 연금은 꼭 가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강의를 했었기 예.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제 젊은 이제 30대 내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라든가 아니면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그 자금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차입을 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대출 이자가 4%대입니다. 아무리 저금리를 받아도 3%대에서 4%대를 받게 되는데 그 금리를 부담하면서 내가 연금을 들었을 때 과연 그것이 맞느냐, 유동성에 묶인다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한 인계점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인계점을 따져보셔서 연금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는 12%입니다. 12%. 불입한 금액의 12%예요. 무조건 그걸 해주는데 그런데 대신 소득세를 낼 게 없는 사람은 그 받을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12%를 다 받는 분은 연금 소득이 연수익률 환산하면 세액공제 받은 것까지 하면은 6.7% 정도, 6%대가 됩니다. 이 소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자, 그런데 내가 부담하는 이자는 이제 한 4% 정도 되는데 일단은 이익은 이익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대 정도에서 그런 고민이 있다면은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현황, 그 다음에 또 내 어떤 주거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연금 상품을 굳이 서둘러서 가입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런 자금을 먼저 확보하면서 좀 이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돼서 이렇게 그 시점에서 이제 본격적인 연금을 불입해 나가는 게 좋겠는데,
여기서 이제 차관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기본 금액은 가입해 두시고 10만 원씩이나 이 정도는 가입해 두시고 그냥 기본은 깔아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추가 납입이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35만 원을 맞춰 가셔도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대로 받고 또 노후준비대로 해 나가면서 어떤 이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김 PB님은 예. 여러분 개인연금 10년 유지율이요 20%밖에 안 돼요. 20%. 아까 얘기한 대로 젊어서 연금 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판매인의 논리거든요. 연금을 들었으면 이 연금이 내가 현금 필요할 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추가 납입 부분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잖아요. 인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약관 대출 6.5%로 받잖아요. 보험회사 이중적인 마케팅이죠.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동성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연금 저축 보험이 아니고 그냥 연금 보험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공제 말고 그냥 비과세만 취하시는 거죠. 대신에 장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추가 납입이나 내가 납입한 보험 금액의 한 90% 정도를 언제든지 내가 인출해서 쓰다가 다시 나중에 채워 넣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고요. 맞벌이 부부는 매월 고정적인 투자를 할 때 평균 소득월이 아니라 최소 소득월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소득 금액을, 저축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30%라고 하면요. 내가 월마다 이게 편차가 있잖아요. 제일 많이 받는 달 기준으로 해놔놓으면 완전 이거는 뭐 죽음이잖아요. 제일 적게 받는 달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따지고요. 좀 더 받는 달은 거기다가 추가 납입이든 더 넣든. 그래서 가능하면 자유적립식으로 드세요. 매달 정해진 날 정해진 돈을 넣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는 상품보다 장기적으로 유지 못해요, 그런 상품. 그러니까 자유적립식을 기본으로 깔고 유동성도 같이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네. 예. 두 분이 드셨는데 같은 질문이신가요? 양보하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분께서 다 좋은 점포에서 사실은 오셔가지고 저희 같은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까 사실은 했는데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데요. 사실 궁금한 부분이 제가 안녕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다 부자들을 많이들 상대하실 것 같아요. 부자들한테도 은퇴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럼 주로 부자 고객들을 상담하실 때는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은퇴 설계를 해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부자 고객들 같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좀 많이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서 많은 PB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중심으로 준비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세가 또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옮겨지는 그런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상담을 노후 준비하고 은퇴하고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강의하면서 부자 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또 다른 자산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부동산 소득이 많아도 세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탈세가 아닌 절세에서 누릴 수 있는 소득을 가지실 수 있게끔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상담을 통해서 부자라는 거는요, 그만큼 자산을 모으는 과정 중에 저희가 모르는 또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또 저도 배워서 다른 분들 상담할 때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연구하고 또 이렇게 강연할 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절세를 가장 많이 하는 모양이군요. 절세도 많이 보시고요. 또 어떻게 하면 자녀분들께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부를 이전할까도 많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평창동의 타운하우스를 사실은 그때 이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던 상황에서 할인을 좀 받아가지고 한 18억 정도 주고 분양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출을 좀 받았죠. 그리고 지금은 서초동에서 전세 살고 있고 그 집은 이제 투자 개념으로 산 건데 그동안 이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 커버하고 약간의 이제 수입까지 그렇게 굴려왔는데 사실 지금 요즘 부동산이 안 좋은 데다가 임차인이 나갔어요.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
예. 상당히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이네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매 하듯이 조금 가격을 대폭 낮춰서 매매를 해버리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끌어안고 가는 게 그래도 나은 것인지 네, 한번 좀 우리 김 PB님 네. 이 손절이라는 개념보다는요, 시장에 발을 담그세요, 일단은. 그래서 매도가를 불러놓고요, 적극적으로 내놓으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기적으로 적정한 시기를 골라서 팔겠다고 하면 팔지도 못하고요, 상대적인 어떤 기회비용만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희망 어떤 손실 금액을 정하고요, 그 선에서 실제로 그 부동산에 내놓으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총 자산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대출 이자가 내 소득에서 얼마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 상승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 대출의 80%가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3개월 그 기준금리에 연동해서 금리도 오를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임대는 보통 2년 내지 5년 주기로 임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남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오히려 모질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손절매도 고민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금리의 한 사이클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짧게는 5년이고요, 그 이상의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 2억 지금 손해보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 보는 어떤 장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라는 걸 감안하고 나의 부채가 매달 내가 내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 금액이 내 소득의 40% 이상이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40%가 넘어선다 그러면요, 임계치를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 그건 빨리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득의 안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들을 굉장히 해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파세요. 대답이 되셨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듣게 되면은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으시면 또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그대로 클로징을 할까요? 네. 자, 은퇴테크, 다시 말해서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우리나라의 대표 은행에서 오신 네 분의 PB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리를 잘 하셔서 조금 더 자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길게는 뭐 30년, 40년, 짧게는 더 좀 짧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산관리 전략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됩니다. 이 시간은요, 다음 주 수요일 같은 시간에 또 같은 장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 있어 하셨네요. 이 주제를 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황금기를 위한 해피투마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